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 관세, 수출 통제 등을 무기로 더욱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현재 시행 중인 그 대중국 견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또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려되는 것은 글쎄요. 지난해 말 바이든 정부가 체결한 반도체 그 보조금 지원은 철회하지는 않지만 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업종이 올해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던데요. 자, 달라진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많이 바쁘시죠? 네, 뭐 그냥 연초고 또 대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준비할 것도 많고요. 또 저희는 또 연초에 또 CS 다녀오니까 다녀오셨어요? 다녀와서 자료 쓰고 네. 그리고 고객들이랑 또 미팅하면서 네. 또 어쨌든 또 곧 트럼프가 이제 2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또 대응도 또 해야 되고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라서 아무래도 신경 쓰이시는 게 많이 많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세요? 항상 이제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ES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예, 여쭤보기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니까 좀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10시간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취임 첫날부터 뭐 각종 그 행정 명령을 쏟아낼 것 같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예, 사실 한국 증시는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트럼프 2기 때 특히 수출 산업인 뭐 반도체랑 또 화장품이랑 뭐 이런 주요 제품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네. 이제 우려를 했고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2기 때 관세를 스마트폰이나 PC 관세 부과하면 미국 네. 쪽 수요가 줄 것 같아서 재고 자체를 제가 지금 재고를 체크해 보면 네. 생각보다 유통망의 재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은 또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더 쉽게 안 잡힐까봐 그게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 관세 부과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립국을 단속을 하면 그만큼 네. 이제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일단 초기에는 주로 이제 뭐 그런 불법 미립국이랑 그런 이민자 정책 네.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관세랑 특히 이민자 정책 같은 경우는 행정 명령으로 이제 바로 60일 뒤에는 그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60일 네. 지나면 이제 실제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관세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중국에 60% 네. 부과하고 보편적 관세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진행 안 될 거라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도 조금 그래도 뭐 많이 높은 수준이지만 네. 뭐 처음 봤던 뭐 1,500원 뭐 뚫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 들어처럼 약간은 그래도 원화 약세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이지 않나. 그래서 관세 쪽은 좀 유연할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미립국이든 이민자 정책이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경하게 바로 이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 이민 차단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인지에 뭐 예.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던데요. 예. 이게 이제 고용시장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불법 이민자들이 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을 저임금 했는데 노동시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면 또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네. 인건비 상승은 또 물가 물가 상승 상승이 되고 될 수도 물가 있고. 상승이 높으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뭐 올해 없을 거라는 분도 있지만 저희 현대차증권의 시각은 뭐 올해 그래도 3번은 할 거다. 3번? 예, 좀 어느 정도로 지금 뭐 그냥 파악하고 한 계세요? 어쨌든 저희는 그 뭐 상반기에 한두 번, 하반기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뭐 특히 경제가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으면 네. 양적 완화나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뭐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관세랑 이런 인건비 상승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도 좀 이어진 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관세 쪽은 좀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는 최근에 좀 관측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업들 만나봐도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뭐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60일 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나본 기업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네. 뭐 다른 다른 지역으로 데서. 좀 이전을 할 네. 준비. 왜냐하면 60일 뒤에는 발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설마 그 정도까지 할까? 뭐 그런 또 시각도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뭐 좀 그런 워스트 케이스를 고려해서 최악의 경우를.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네. 그런 대응 전략도 저희가 만나본 제조업체 분들은 이제 그런 또 고민들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번에 또 미국 가서 또 그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설마 그 정도까지 할까? 관세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개발 확대하는 그 관련한 명령이라든가 뭐 친가상화폐 정책도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워낙 이 규제를 없앨 거고 특히 은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규제를 완화시킬 거고 그다음에 신기술이든 AI든 뭐 이런 규제는 상당히 많이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옆에서 또 많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유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뭐 오히려 미국인들한테는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죠. 뭐 그런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나 이런 쪽을 또 생각보다 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이건 네. 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면 그만큼 구매력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 네. 그렇지만 뭐 미국인들한테는 좋은 거고요.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이민자 추방하면서 좀 이제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한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네. 또 일정 부분 또 뭐 소득세에서 혜택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세까지 네. 생각보다 덜 부과를 하면 네. 또 관세는 대부분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희가 기업들하고 만나봐도 협상용이다. 그 정도까지 좀 설마 하겠냐. 다만 이제 모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뭐 그 정도에서 하여튼 대비를 하고 유가가 있더라고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에너지 개발 확대 행정 명령을 예.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할 맞습니다. 수 있을까요? 예, 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하루에 200만 배럴 하여튼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뭐 모든 거의 초점은 미국인들이 더 잘 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아메리카를 다시 한 번 더 이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마가. 예, 마가에 대해서 계속 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특히 올해하고 내년이 중요하고 특히 초기가 중요한데 네. 뭐 저는 뭐 상당히 미국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으로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네. 않을까. 뭐 에너지든 세제 혜택이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배려할 것 좀 같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제 조금 전에 환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를 주눌렀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해 말이죠. 12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원화 약세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갈 거로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보세요. 이러다가 혹시 1,500원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많이 걱정할 때가 또 예. 항상 이제 공포의 정점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내내 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때 공포가 정점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크아웃은 지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 하우스 뷰는 어쨌든 1,400원 중반에서 1,400원 후반 정도를 올해 상반기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1,500원에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시작돼서 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네. 어차피 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금리랑 이제 환율이랑은 거의 상관계수가 거의 0.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레벨이 낮아지면 뭐 달러 강세가 또 어쨌든 둔화될 거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뭐 아주
급격한 약세는 이제 거의 일단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관세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 관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강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할지는 예. 시장에서 반반으로 보고 그렇지만 예. 이제 월스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 관세 2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겠다는 거는 이건 이제 중국 말고요.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네. 지금 초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뭐 이민자 정책 이쪽에 오히려 초기에는 초점을 맞춰서 네. 할 거고 관세는 좀 복잡한 요인들이 많고 또 멕시코랑 이런 쪽 캐나다도 보면 다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어요. 네.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회사들 다 그쪽 멕시코 쪽에 많이 가 있는데 다 미국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기업들도 또 많이 그쪽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협력사들도 우리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완제품 회사들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바로는 네.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하기 힘들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뭐 워낙 예측 가능성이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미국 중심으로 할 거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과연 미국의 이쪽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미국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관세든 모든 정책을 펼친다면 네. 지금과 같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좀 현실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측 그렇게 예상하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많이 유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기 때도 좀 경험을 했고 네. 2기 때는 좀 더 하여튼 예측하는 건 미국을 위해서 할 거야. 근데 네. 그렇게 부과하는 게 미국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래요. 협상의 툴로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수출 산업군 가운데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강력한 대중 견제가 오히려 우리 반도체 기업의 호재가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1기와 비교해서 지금 2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지금 반도체가 작년에 좀 좋다가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은 느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예. 네. 사실 1기 때도 처음에는 영향이 없다가 2019년부터 이제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그때도 자세히 보면 뭐 일부 무역 분쟁도 있었지만 중국에 그래서 뭐 반도체 구매 왜냐하면 하웨이 제재를 하니까 하웨이가 네, 스마트폰 중국 하웨이. 네. 반도체를 안 사니까 영향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사이클이 꺾인 것도 있거든요. 네. 초호황이 2018년 피크아웃을 하면서 그 영향도 네.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중국의 랜드 플레이스 회사인 YMTC 그리고 네. 디램 회사인 푸젠진화는 블랙리스트로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특히 푸젠진화는 이제 디램을 거의 못 만드는 국면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YMTC는 이제 설비 투자를 못 하고 있죠. 그 이후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특히 반도체가 갑자기 냉각된 거는 뭐 AI 반도체 이슈는 아니고요. 뭐 TSMC 실적 보시면 아유, 엄청난 좋죠. 실적이 네,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HPC 쪽 네. 서버 쪽에 들어가는 제품은 지난 4분기 매출액이 3분기보다 19%도 증가했거든요. 네. 19% 증가했고. 그럼 왜 우리는? 그래서 네. AI 반도체 HBM은 좋고요. 우리 네. 기업들도. 근데 범용 반도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위기가 됐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관세나 이런 거를 부과할 것 같으니 네. 유통상들이랑 완제품 회사들이 재고를 안 가져 재고 조정하면서 좀 안 좋은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네.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안 좋은데 제가 네. 2기 때 조금은 저희가 또 1기 때 트럼프의 경험을 복귀해 보자면 네. 2기 때는 이제 정말 설비 투자를 마이크론 이상으로 하고 있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마이크론 캐파랑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창신 누가요? 메모리. 창신 메모리가? 예, 지금처럼 이제 제재를 안 한다면 네. 제재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을 것 같고요. 제재를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기업 실적에 영향 주기보다는 심리적으로는 좀 네. 많이 좀 그래도 그런데 그 안정을 찾은. 지난 15일인가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임기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인가요? 그때 그 중국 기업 20여 곳을 거래 제한을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다고 하던데 예. 이번에 강도가 더 강해져서 얼마예요? 14 혹은 16 나노미터 이하의 모든 칩을 수출할 때 실사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 예.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정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네. 기술 공정에 대한
두 번째는 특정 기업을 핀셋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네. 블랙리스트로 이제 지정을 하면 네. 그 기업의 제품을 탑재한 완제품 회사, 대표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그리고 네. 중국의 PC 회사가 그 제품을 중국 밖으로, 물론 사실 중국에서 파는 것도 제재 대상인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처벌하기가 쉽지가 네. 않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거는. 그렇지만 중국 수출 밖으로. 시장으로 나오는 거는 다 완제품 회사한테 이제 바로 이제 제재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블랙리스트 제재와 공정기술 제재는 주로 거래장 장비 수출과 관련된 거거든요. 반도체 장비. 장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2기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도 그거는 계속 이어갈까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보세요? 저희가 봤을 때 더 세게 하게 가능성이 아. 크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중국이 이번에 또 CS 가보면 뭐 유니트리라는 기업도 있고 뭐 노버틱스 회사들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들이 많이 안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되게 뭐 특히 로봇에는 상당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범용 반도체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로봇이 뭐 4종 로봇, 2종 로봇 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무기를 들고 또 전투에 참여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애초부터 좀 미국에서 막고 싶겠죠. 그래서 저희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도 생각보다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재라는 게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그게 제재입니다. 장비하고 소재를 막는 거. 그러면 못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일정 부분은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사실 중국도 지금 노광 장비부터 네. 최종 장비까지 다 국산화했습니다. 아, 다만 그래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차곡차곡 국산화에 노광 장비 회사는 성공했죠. 우리나라에도 없거든요. 네. 중국에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E가 뭐 작년 기준으로 28나노까지 노광을 그래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핵심 기업인 뭐 ASML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 정착 예 맞습니다. 네. 시가가는 어플라이 머티리얼, 램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예 범용까지도 뭐 수출 제재가 된다면 네. 중국의 반도체는 중국산 반도체가 쓸 수는 있는데 만들고 나면 좀 성능이 많이 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특히나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사실 뭐 우리 기업한테는 그래도 플러스가 많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은 경쟁자가 이미 됐고요. 성숙공정 파운드리랑 8인치 파운드리 그리고 범용 디램 그리고 범용 낸드는 이미 네. 경쟁자입니다. 네, 그리고 네. YMTC처럼 제재를 한 기업은 이제 중국 내에서 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제재가 없는 CXMT는 모바일 디램을 뭐 상당히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업이 좀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숙공정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업들 지금 힘들거든요. 네, 네. 8인치 비즈니스 그리고 28나노 이상의 네. 성숙공정은 뭐 우리 삼성 파운드리도 뭐 중국 기업들이 지금 회사가 8개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시작될 때 3개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5개 더 그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늘어났군요. 그래서 장비 네.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가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인 증설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그게 예, 우리 기업들한테는 뭐 저는 오히려 근데 약간 늦은 측면이 있어요. 성숙공정 파운드리는 이제 지금 제재에도 늦은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확산하기 전에 좀 하는 것도 저는 뭐 혹시 도움이 될것 그 같습니다. 이제 그 삼성전자와 LG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 미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최종 체결하면서 계약을 그 했는데 이게 이제 혹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뭐라 그러죠?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조금이 확정됐지만 예. 이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주니까 뒤에 가서 조금 예, 좀 일부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어차피 칩스 액트법 자체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뭐 그러네요. 강조하면서 만든 거라서 네, 같은 공화당에서 그렇게까지 네.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뭐 보조금이야 어차피 받을 거 덜 받으면 캐시플로우 상에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또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아마 미국에 갔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안 지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특정 제재가 저는 오히려 더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미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죠. 미국은 전력 뭐 여러 가지로 네. 다른 이머징 국가보다는 그래도 전력 공급이 좀 풍부하니까. 네, 네. 데이터 센터 보면 중남미하고 아프리카는 거의 못 짓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 많이 짓고 뭐 네. 싱가포르든 뭐 한국에도 좀 짓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도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재를 할 수는 있겠죠.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는 미국산 반도체를 일정 기간까지는 써야 된다. 뭐 그런 제재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반도체 공장 지은 거는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저는 그거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들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차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굳이 많은 말 할 필요 없다. 네. 이미 공장이 있으니 미국에서 만들게 해야 된다. 네. 그게 결국 고용 창출이고 또 네. 어쨌든 아메리카를 다시 이대하게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이미 지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더 가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재를 또 할 수 있죠. 보조금보다는 저는 그게 더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CES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세계 최대 전자 그 기계 박람회에 다녀오셨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AI가 얼마나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에 다가가는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전시회였다는 평판이 있던데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시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열릴 거라고 보세요? 우리 전선왕 CEO가 많은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네. 기존의 생성 AI에서 이제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네. 서비스 면에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확산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얘기한 게 피지컬 AI거든요. 피지컬. 예, 네. 한번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물건이 하드웨어가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이동 기기의 모빌리티 기기 대표적으로 자동차든 로보틱스든 네.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이 이제 AI 혁명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결국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사람이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기는 네.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바로 내일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AI 시대의 가장 큰 근본은 네. 데이터거든요. 네. 데이터가 많아야지 실수를 안 하고 네, 네. 완전한 거의 완벽한 완전에 가까운 답을 얻을 거고 근데 피지컬 AI는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환경이 데이터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공간에 움직이는데 그 데이터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네. 자동차가 움직일 때 도로 데이터도 아직 많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이제 젠슨왕이 답을 줬습니다. 네. 우리한테 와서 연습해라. 실제 데이터와 네. 합성 데이터, 인공으로 만든 합성 데이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많이 풍성하게 공급하면서 로보틱스가 많은 연습을 하면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실수가 주는 그렇죠. 거죠. 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AI 쪽으로 가게 되면은 HBM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으로는 아주 반도체 시장이 좋을 텐데 아까 예. 말씀하신 범용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시장은? 범용은 이제는 범용 시장은 점점점 덜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이미 HBM이 전체 D램 시장의 35에서 40%가 될 것 같아요. 금액 네. 기준으로. 내년에는 40% 중반까지 가고 아무도 이 정도까지 빨리 올라올 거라고 못 봤는데 그 이유는 HBM이 좋은 것도 있지만 범용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 이제 그 바톤을 다른 새로운 메모리가 좀 흡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매개체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엔비디아 기준으로 피지컬 AI라고 표현했던 왜냐하면 많은 이동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노파워 D램 가지고는 한계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바일 HBM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네. 디바이스는 데이터 센터보다 유닛은 되게 많거든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틱스가 가구에 한 대씩 들어오면 아이고. 가구의 10%만 전체 가구 10%만 더 시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럼 2억 네. 2억대가 아이고, 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품에 모바일 HBM이 붙는 시대가 열리면 그건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당장은 주식 아니죠. 투자하시는 분 또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반도체 작년에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또 손해를 좀 보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를 잘 짚어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봐서 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사실 좀 힘든 예측이긴 하지만 네.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낮은 레벨이어서 어지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저희도 너무 많이, 미국도 네. 걱정도 되고 트럼프 얘기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답이다. 네.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네. 결국은 그게 자리를 찾아갈 더 이상 나쁜 겁니다.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00 이 초반에서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네. 2,600 넘어가서는 또 네. 쉽게 또
강하게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박스권일 것 같고 상반기 생각보다 1월이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 그래도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하반기에 마냥 이제 해소돼서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근데 그때 되면 또 주가가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한국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보이고 또 네.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올해는 종목 플레이하는 시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